17세의 모로코 소녀 카디자는 납치되어 범죄 조직에 팔렸다. 그들은 카디자를 2개월 동안 강간했습니다. 카디자는 온몸에 문신과 담배꽁초로 인한 화상 자국이 있는 상태로 집에 돌아갔다. (2016년 6월 11일) 오후 1시 20분 카디자 오카루 17세는 모로코 북서쪽 베니 멜랄 근처의 울라드 아야드에 있는 이모를 방문하기 위해 집에서 약 2km 떨어진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남자가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급히 걷고 있었던 카디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집들 사이의 한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를 때려 그녀를 어지럽게 만든 후 의식을 잃게 했고 그녀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몸을 자루에 싸서 두 납치범 중 한 명의 집일 수도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2016년 6월 11일 밤 11시 두 명의 납치범은 자루에 담긴 카디자를 마을 밖으로 조용히 옮겼고 그곳에서는 청년 무리가 그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어떤가요? 새것이고 상태가 좋습니다. 분명히 완전 새것이고 손상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돈과 약을 바라고 있습니다. 약이 우리 둘에게 충분해야 합니다. 자루가 벗겨지자 공포에 질린 카디자의 얼굴이 인신매매범들과 납치범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상품으로 사고 팔면서도 그 누구의 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가치를 경시하고 성차별적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회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모두 11명의 남자가 있었고 2명의 납치범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마약을 교환하며 모든 것을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납치범들은 자신들의 인질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한 것을 얻은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금단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당장 그 갈증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카디자의 생명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남자들은 카디자를 발끝에서 머리까지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녀의 몸 중 민감한 부분을 살피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흥미롭고 흥분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카디자를 들어 올리고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허름한 집의 방 중 하나로 던졌습니다. 그 집안은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아 남자들이 장기간 머물며 발생한 악취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서 널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계속 소리쳐봐라. 하지만 우릴 짜증나게 하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한 남자가 소리친 카디자를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 붙어있던 테이프가 한 남자에 의해 거칠게 제거되었고 그녀의 피부는 붉게 변하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해 주기를 바라며 도움을 간청했지만 그들의 말대로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카디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은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갓 부화한 새처럼 그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옷을 다 벗겨버려. 그들 중 한 명이 명령했고 다른 한 명이 곧바로 그녀를 눕히며 무릎으로 그녀의 팔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그녀의 히잡을 벗겨냈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가장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조롱했습니다. 넌 그냥 창녀일 뿐이야.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곧 신음소리를 낼 거다. 그들은 음탕한 농담을 던지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단추를 세게 잡아당겨서 끊어버렸고
봉제선이 찢어졌다. 17세 소녀에게 그 순간은 힘겹게 지나갔고 시간은 세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졌다. 마지막 옷조각이 찢어지고 모든 것이 몸에서 벗겨질 때까지 차가움과 수치심이 소녀를 감쌌다. 그녀는 벌거벗은 몸을 움켜잡고 웅크리려 했지만 그것이 악당들의 음탕하고 잔인한 시선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한 명의 두목이 결정을 내리며 앞으로 나아가 카디자의 손을 떼고 그녀의 몸을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는 가운데 더듬기 시작했다. 나머지 남자들은 그들 주위에 둘러서서 음탕하고 즐거운 웃음을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커디저는 강한 남자들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고 결국 그는 그녀를 모든 구경꾼들 앞에서 강간했다. 그들은 두목이 일을 마치고 그들이 참여하도록 허락한 후 더욱 미쳐가기 시작했다. 하나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그들이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1. 두 명이 문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다른 놈들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카디자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바닥에 웅크리고 고통스럽고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강간했고 11명의 남자들이 함께 번갈아 가며 그렇게 했다. 결국 그들은 그녀를 문이 닫힌 방에 남겨두고 방 안에는 음식이나 음료수 하나 없이 버려두었다. 그 소녀는 자신의 옷을 주워 아프게 입었다. 그녀의 하체는 상처를 입고 피가 나고 있었고 팔과 다리,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지옥 같은 삶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카디자는 다음 날 저녁에 조금의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배고픔 때문에 허겁지겁 먹었으며 물 부족으로 두 눈이 흐려졌고 목이 아파서 너무 많이 소리 지르고 울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하지만 감금하고 있는 자들로부터는 어떤 동정도 없었다. 그들은 소녀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잔혹행위를 계속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었다. 그들은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전날 밤 겪었던 것보다 더한 고통을 주며 그들의 병적인 자극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마약을 흡입하게 했다. 그들은 그녀를 강간할 때도 그것을 사용할 것이며 카디자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약물에 취해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된다. 그들이 소녀에게 강제로 사용하게 한 마약의 양은 알 수 없지만 소녀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낮이었고 아마도 여러 날이 지난 후일 것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음식을 많이 주지 않고 목욕도 시키지 않았으며 화장실 사용도 제한했다. 그들은 그녀가 더럽다고 느낄 때 물을 뿌리고 그녀를 물에 담갔다가 다시 그들의 음란한 짓을 계속했다. 날마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그들은 그녀를 한가할 때의 오락거리로 여겼다. 커디저는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녀를 놀라게 하는 무언가를 가져왔다. 잉크와 문신기구를 그들이 가져와 한쪽에 놓고 몇 명이 소녀를 끌어내어 그녀를 꽉 붙잡기 시작했다. 너 뭐 새기고 싶어? 난 그녀에게 창녀에게 어울리는 걸 새겨줄까 생각 중이야. 그들은 그녀를 모욕했고 여전히 그녀를 모욕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 모욕을 그녀의 평생에 걸쳐 붙이고 싶어 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잔인한 문신을 시작했다. 모두 그냥 장난일 뿐이야. 누나가 그렇게 과장할 필요 없어. 모든 것이 단지 장난일 뿐인데 왜 그렇게 과장하는 거야? 그들은 그녀가 저항할 때 계속 웃었다. 심지어 그녀의 힘은 갇힌 아기 고양이보다도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저항할 때 계속 웃었고 심지어 그녀의 힘은 갇힌 고양이 한 마리보다도 못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누군가 화가 나면 그는 때리고 괴롭히며 때때로 담배를 피우다 말고 꺼내서 소녀의 피부에 대어 화상을 입히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모든 것은 2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소녀의 몸이 문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자 그들은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소녀가 조롱받고 사람들의 경멸 속에서 평생을 살기를 원했다. 그것은 그들이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카디자는 그들이 있는 곳을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과 함께 집에서 풀려났다. 그 소녀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다가 큰 도로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더듬어 가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그녀가 자신이 정말로 모든 가치를 잃고 완전히 고통에 잠겨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 그녀는 그저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카디자의 부모님은 그녀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딸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딸을 찾기 위해 그녀의 이모 집에 방문했을 때였다. 그녀는 가족의 몇 가지 일을 돕기 위해 딸이 필요했다. 그 애는 여기에 없어요. 그날 오후에 떠났고 저는 그 애가 집에 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모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카디자의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이모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곳에서 물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납치 사건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며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는 홀로 일주일 넘게 딸을 찾으며 거의 희망을 잃어갔다. 남편은 그녀의 딸 찾기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것이 4일째 이어지자 남편은 딸이 별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사회의 편견 때문에 딸의 도덕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잘못은 여자에게 있고 그 여자가 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별표. 카디자가 실종된 지 2달 후, 어머니는 여전히 피곤하고 희망을 잃은 채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집 밖에서 딸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카디자는 태어나고 자란 집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곳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딸을 보며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낳고 사랑으로 키운 딸이 학대받아 깡마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카디자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울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어머니는 딸의 팔과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경악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니는 지난 몇 달 동안 딸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다. 카디자는 지옥에서 살아남았던 시간을 어머니에게 모두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거의 얼어붙은 듯 충격을 받았다. 두 모녀는 정의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 사회는 너무나 불공평했고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신고하러 가는 것을 막았다.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 잘못은 카디자가 조심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탓일 거야. 분명 그 애가 가볍게 행동해서 남자들이 눈독을 들인 거겠지. 사회적 편견은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심지어 아버지마저 그렇게 생각하고 소문이 날까 두려워 딸을 보호하지 않으려 했다. 이웃들이 뭐라고 말하겠어. 그 딸애는 우리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할 거야. 우리 가족 모두가 비난과 수치 속에서 살아야 할 거라고. 아버지는 소리치고 집을 떠나며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와 딸은 그들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했다. 그들은 정의를 찾기 위해 지역 경찰서를 방문했다. 한 경찰이 그들 앞에 앉아 무관심하게 신고를 접수했고 그는 명백히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고 곧바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결국 카디자와 어머니는 자신들이 예상했던 대로 경찰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받지 못했다. 수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수사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의를 집행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무관심을 받은 후 그들은 스스로 정의를 쟁취하기로 결심했다. 카디자와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사진으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카디자가 겪은 이야기는 즉시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현대적인 교육을 접하고 인권의식이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카디자의 인권 침해를 명백히 인식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그녀를 비난하며 입을 열었다. 카디자는 지지와 함께 수많은 부정적인 댓글을 받았다.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남성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카디자가 이 모든 것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카디자는 남자친구를 따라 집을 나가고 스스로 문신을 새긴 것이다. 그 문신은 오래된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녀는 거짓말쟁이다. 카디자가 남자 이웃을 유혹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문신이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은 그녀 탓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댓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은 카디자와 그녀의 어머니의 용기를 지지하며 구시대적 사회 편견과 여성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언론은 이 사건의 영향력을 빠르게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카디자의 진술이 점점 무게를 가지게 되었다. 범인들은 얼굴을 가리거나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카디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경찰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조사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약을 거래하며 부를 축적했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장 도망칠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카디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뒤흔든 것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언론과 대중의 특별한 관심 덕분에 그들은 복수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대신 숨어버렸다. 경찰은 카디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용의자 명단을 작성한 후 즉시 지역을 특정하여 체포 계획을 준비했다. 하지만 경찰의 지연으로 인해 범인들은 도망칠 시간을 벌었다. 이후 2년 동안 2020년까지 총 8명의 범인이 체포되었고 5명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수배 중이었다. 2021년에 들어서야 나머지 범인들이 모두 검거되었다. 13명은 납치, 불법 감금, 강간, 조직범죄, 인신매매 등의 다양한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모두 20년형의 징역형과 5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에 비해 20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었다. 카디자는 수년간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녀의 몸에 남겨진 문신과 흉터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17세의 나이에 여성의 가치가 극도로 폄하되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팽배한 사회 속에서 카디자의 미래는 편견으로 인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카디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범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 후에는 결국 입을 다물게 되었다. 카디자의 사례는 현재 모로코 사회에서 여성의 기본 인권을 되찾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용기를 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